만약에 그 당시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 당대표님은 실용주의고요. 민생 우선주의. 이재명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진보냐 보수냐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어떤 계파나 계보에 속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혈혈단신, 정말 정책적인 성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의료대란만 하더라도 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 아프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과 위기를 과장시킨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 잼튜브에 초대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시고 최초로 저희 잼튜브를 찾아주신 김남국 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한 안산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예. 잠깐만요. 그럼 변호사 이미 개업을 하셨습니까? 사무실 네, 내셨어요? 개업을 했습니다. 어디 안산에요? 안산하고 서울 두 곳에 지금 개업을 예정 중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사무실. 지금 이제 법무법인으로 지금 예정에 있고요. 법인으로. 예, 네. 예.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민주당에 같이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셨던 예. 최강욱 대표님을 이제 사무장으로 모셔가지고 사무장. 네. 최강욱 의원님도 변호사. 예. 맞아. 자격증이. 자격정지가 지금 잠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최강욱 대표님을 사무장님으로 모시고 김남국 대표 변호사, 최강욱 사무장. 야, 이 막강한 라인업을 형성하셔서 이게 서초동의 사건을 다. 잘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4년간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국회의원 딱 그 여의도 국회에 입성해 보니 한 4년간 일해 보니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뭔가 외딴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의도의 외딴섬 네,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민심과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뭔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어떤 고립된 어떤 그런 여의도 정치였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민심과는 괴리된 곳 네. 같았다. 예. 뭐 어떤 면들이 좀 그랬을까요? 바닥에서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그게 한참 뒤에 전달되는 느낌이었고요. 커뮤니티라든가 SNS 그리고 지역에서 사람들만 만나봐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컨대 의료대란만 하더라도 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 아프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과 위기를 과장시킨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민심 국민과 다른 인식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이번 의료 대란 최근에 겪으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아마 밴드까지 붙이시면서 응급실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은 전혀 응급실 아니다라고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응급실을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응급실을 가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만 뜨고 있어도 스마트폰 손에 들고만 있어도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응급실 뺑뺑이로 길에서 사망한 사고들이 계속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응급실이 지금도 닫고 있고 일손이 부족해서 전문의가 부족해서 야간에는 진료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문을 열었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국민들이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나 차관이 막 인터뷰만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죠. 지금 공백 그러니까, 의료 대란 공백 수준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언론 대응만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국민으로서 좀 국민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예. 면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국회가 민심과 좀 괴리된 면, 외딴 선 같은 곳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말씀이신데, 그래도 지난 4년 지내놓고 보니 또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혹은 또 성과가 있었다거나 뭐 이런 입법 성과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안 된다라고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네. 법들이 통과될 때 그럴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보람을 느꼈고요. 어떤 뭐 한번 소개해 수술실 주시면.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와서 예. 첫 달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기억납니다. 그걸 추진할 때 저희 의원실 보좌진도 발의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했었고요. 선배 의원님들도 그거 절대 안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의료계 했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네, 의료계 않으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고 역대 뭐 과거에 역대 국회에서도 뭐 19대, 18대, 17대 다 발의가 됐었는데 번번이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뚫지 못할 거다. 의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법안을 우리 의원실 보좌진부터 설득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득하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제가 직접 또 친전을 만들어서 진짜 아마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어떤 보좌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친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설명, 설명하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소하시고 이 법안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국민의힘 의원실까지 돌아다니면서 친전을 돌려서 호소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네. 거꾸로 이재명 당대표가 예. 제 법안 발의를 언급하면서 예. 의원들에게 또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수술 CCTV 법안 네. 통과시켜달라고 통과시켜달라고 네, 또 그렇게 또 호소하셨고. 호소를 하면서 김남국과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연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의원님께서 예. CCTV 의무화 이 법안을 발의하실 때는 이재명 지금 현재 당 대표님은 경기도지사 도지사였습니다. 시절이었고 네, 예. 전혀 뭐 전화나 의사 연락 없이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시 도지사 시절에 생각한 법안보다 저는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었습니다. 의사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설치할 수 법안이었거든요. 있게. 예. 그래서 그 법안을 그때 발의했었고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또 제 법안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법안이 2021년 아마 여름 무렵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뭐 우리 안산 시민분들 또 의료계 분들도 이 CCTV 의무화 예. 법안이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그런 성과를 냈다라는 예. 건 저도 좀 생소했는데 그런 성과들이 좀 있었군요. 실제 왜냐하면 그 이제 수술실 내부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라든가 그렇죠. 한참 이슈가 됐죠. 이슈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 수술도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또 그 안에서 공장식 수술이라고 해서 의사 한 명이 환자 3명을 마취시켜 놓고 수술을 해서 사망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정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 그런 인권 것들이 문제까지. 굉장히 심각해서 국민들의 어떤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상당한 그래서 국민적 통과가 지지가 되고 있었죠. 나서 아마 제가 그때 처음으로 네. 의원 중에는 딱 한 명 제가 그 환자 협회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공로상까지. 네. 아니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이재명 그때 당시에 그 경기도지사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하게 표명해 주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혹은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뭐 대학 동문이라고 네, 저희 들었는데 대학 선배님이신데요. 예. 예, 선배님이신데 제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도 전화를 그냥 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네. 대학생 때 그냥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냥 일반 시민 기자를 했었는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님께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네, 그냥 전화해서 인터뷰해달라라고 해서 성사가 됐습니까? 네, 성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개혁 시민당인가 개혁신당인가 개혁신당인가 아마 예. 온라인 아마 혁명을 이끌면서 네, 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돕겠다고 이제 그 당을 창당을 하셨었는데요. 네, 네, 네.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냥 무작정 연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대학생으로서. 네, 대학생으로서 대학 아마 제가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뭘 여쭤보셨나요?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찾아봐야 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대표님께도 이재명 뭐 대표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제가 그냥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때. 예, 변호사인데 이재명 성남시장님이셨거든요. 예.
선배님 해갖고 제가 선배님 후배입니다 전화해가지고요. 예. 특강 한번 후배들한테 해주시려 연락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연이. 네, 그래서 인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대선의 변곡점마다 예. 의원님과 그 이재명 대표님이 함께 이렇게 네. 상의하고 논의하셨을 텐데 지나 보면 가장 긴박했던 어떤 급박했던 뭐 순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대선 과정에서 좀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가장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경선 국면에서 네네. 마지막에 접전까지 붙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이었는데요. 아, 예, 서울에서 좀. 예, 서울에서 이상하게 뭐 국민 경선이니까 별의별 루머가 많았죠. 별 뭐 의혹이 이후에. 다 있었는데 네, 네. 사실은 경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국의 표본이 크게 다르지 않게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거기서만 아. 확 튀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때 좀 이 대표님도 긴장은 하셨군요. 긴장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긴장을 저희 왜냐면 예상을 못했죠. 왜냐면 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 마지막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예. 서울 수도권이 가장 또 이재명 대표님께 잘 나올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예. 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뭐 소수점으로 붙었기 때문에 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다시 한번 경선을 하자. 그때 그런 요구를 있었죠.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의 그 상황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통합을 위해서는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실제? 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근데 그런 의견도 있었고, 예. 또 당 대표 송영길 대표님의 또 판단도 있었고, 예, 그런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자칫 이게 자칫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당 분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 화합이 되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조금 긴박하고 긴박했던 상황이었다.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굉장히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그 당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는 수용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특종. 예. 아, 그 당시에 그럼 이낙연 대표 측의 요구를 예, 받아주려고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다. 네. 근데 그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려. 아니요, 저는 만류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이제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님은 아마 그렇게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대승적으로 대승적으로 포용하자는 가자. 입장이었습니다.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다시 또 당 대표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예. 지금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 당 대표님은 네. 실용주의고요, 예. 민생 우선주의. 예. 이번에도 뭐 먹사니즘에 대해서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 항상 그랬지만 이재명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진보냐 보수냐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어떤 계파나 어떤 계보에 속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혈혈단신 정말 정책적인 성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힘은 바로 이재명의 정책적인 힘, 정책 실행력이죠. 예, 결단력, 실행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돌파력 있게 실행력 있게 밀고 왔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체감하고 하면서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달라졌어요. 지금 뭐 예. 이념 전쟁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가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됐다면 민생, 실용, 그다음에 또 온 국민을 포용하는 뭐 네. 이런 정치 문화 혹은 이런 그 이슈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경제 상황도 좀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지금 뭐 당시보다는 나아졌을 훨씬 것이다. 나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2.5%로 전망된다. 네, 뭐 네,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좋을 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보다 국민 소득이 좋다라고 네. 하면서
마치 우리 경제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출 중심의 반도체나 이런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경기 전망 2.5% 정도의 어떤 경기 전망을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 거잖아요. 예. 그것으로 해서 지금 반짝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이거든요. 코로나 그렇죠.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체감 하는데,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네, 하죠.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최악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모든 정책,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엉망인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국회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 이게 힘든 직업입니다. 국회. 네, 국회의원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해프닝이 한번 있었는데요. 네. 그 총선 출마 즈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었습니다. 특종. 특정은 아니고요. 아. 워낙 이제 조국 대표님과 가깝고, 예.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할 때에 연구실에 조국 교수님과 같은 층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조국 교수님 친구분이시고, 네. 네, 같은 동기시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에서 한 거의 10년간 강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 같고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거든요. 뭘 하든 어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제가 그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그 공직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잠시 잠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위임받은 권한을 빌려온 것이지, 그 자리가 마치 대우받고 누리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